여러분, 연금저축 펀드 왜 가입하셨죠? 당연히 회사 그만두고 은퇴해도 매달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연금저축 펀드일까요? 그냥 세액공제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해서 더 잘 불리고 싶으니까 펀드를 선택한 거겠죠. 세액공제는 받기만 하면 땡인데 투자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연금액이 당연히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제기사 조금 더 보고 유튜브 보면서 책도 읽고 ETF 공부하면 연금저축 수익률도 그만큼 더 좋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투자의 세계는 노력만큼 정비례로 보상받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투자라는 세계에 발을 들인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번 하면 막 무조건 1등하고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우리가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위 1% 투자자가 되자,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까지 다니는데 투자 공부까지 빡세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고 지속 가능성도 낮죠. 대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투자 심리에서 좀 덜 휘둘리고 복잡한 예측을 하지 않아도 연금저축 펀드에서 상위 한 10%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 주식 투자 계좌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투자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최적화된 투자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분산 투자의 정석과 그리고 리밸런싱입니다. 시시하다고요? 맞아요.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교과서 같고 그거 원론적인 얘기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는 것 같고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FM대로 실행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이 방법을 장기적으로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공부해서 상위 10% 안에 들 자신 있어. 그런 분들은 뒤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10% 안에 들 자신은 없는데 뭔가 방향을 알고 싶다? 그럼 끝까지 보시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우고 실행하고 익히고 해보세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박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될까요?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후니후. 북치기, 박치기만 잘하면 비트박스가 가능한 것처럼 연금저축에서도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분산 투자는 해결이 됩니다. 바로 기간의 분산이 북치기, 종목의 분산이 박치기입니다. 북치기, 박치기, 기간 분산, 종목 분산. 외우세요. 먼저 기간의 분산부터 한번 볼게요. 기간의 분산은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좀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요즘 특히 2020년 이후로 이렇게 투자판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개념을 아예 모르시거나 실제로 이런 식으로 투자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주가를 생각할 때 차트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그리죠? 자로 그은 직선처럼 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죠. 항상 파동이 있습니다.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또 흔들리죠. 항상 변동성을 기반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즉 아무리 좋은 자산도 떨어지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고 또 흔들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변곡점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승이 언제 꺾일지, 하락이 언제 멈출지, 다시 언제 반등할지 그걸 계속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정액 분할 매수입니다. 영어지만 뜻은 단순해요.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적금처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연금저축 계좌에 500만 원을 한 번에 넣은 A가 있고, 그리고 100만 원씩 5번 나눠 넣은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짜리 ETF가 있다고 합시다. A는 첫 달에 500만 원으로 5주를 삽니다. 그리고 오르기만을 기다리죠. B는 첫 달에 100만 원으로 한 주를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크게 빠졌어요. 코로나처럼 충격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 달에 ETF 가격이 5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A는 평가 금액이 반토막이 납니다. B는 한 주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B는 두 번째 100만 원으로 두 주를 삽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더 떨어져서 20만 원까지 갔다고 해볼게요.
B는 세 번째 100만원으로 5주를 사죠. 더 떨어지면 더 사려 했는데 주가가 반등해서 50만원으로 돌아오면 또 2주를 사고 다시 평온이 찾아와 100만원으로 돌아오면 마지막 한 주를 100만원에 삽니다. 이제 ETF 가격이 처음 가격인 100만원으로 돌아온 거죠. A는 본전입니다. 처음 5주를 샀으니 평가 금액은 다시 500만원이죠. 그런데 B는요, 한 주, 2주, 5주, 2주, 한 주, 총 11주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한 주가 100만원이면 평가 금액이 1100만원이 된 겁니다. 5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말이죠.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B는 수익이 난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B가 시장을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측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이죠. 떨어질 때 망설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머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적금을 붓듯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U자형 곡선일 때 저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이 난 거죠. 잃어버린 30년이란 일본도 그 지루했던 국장 코스피도 3에서 7년 단위로 이런 U자형 곡선을 그리죠. 일본 한번 볼까요? 국장 코스피는요, 코스트 에버리징은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냥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막 바닥을 맞히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닥도 모르고 천장도 모릅니다. 대신 변동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파동성에서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는 것, 그게 코스트 에버리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최적화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있죠. 어차피 막 한 번에 몇 천만원씩 이렇게 팍팍 넣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제 한도에 맞춰서 납입하면 연간 600이고 그렇게 월 단위로 50만원씩 나눠 넣는 구조가 자연스러운 거죠. 월급이 매달 들어오니까 투자도 매달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올해 끝나면 내년에 또 공제 한도가 생기니까 한 번에 넣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소액으로 이어나가는 구조예요. 아까 예에서 B처럼 매달 납입하기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연말이나 연초에 돈을 한 번에 넣더라도 넣자마자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CMA 같은 데 잠시 넣어두고 분할 매수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코스트 에버리징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금리, 정부 정책, 국제 정서, 뭐 산업 트렌드, 소비 심리까지 막 다 고려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하면서 바쁜 와중에 고작 책 몇 권, 유튜브 컨텐츠 몇 개, 증권사 레포트 몇 개 보고서요. 설령 한두 번 맞췄다고 해도 그걸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몇 번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 투자인 연금저축에서는 그 방법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에서 목돈을 만들어갈 땐 어떻게? 매월 따박따박 월 적립식 투자, 코스트 에버리지 잊지 말고 체크하세요. 다음은 종목의 분산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어차피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ETF나 펀드와 같이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ETF 안에는 적게는 수십 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 종목이 들어있으니까요. 예전에 슈퍼주니어가 데뷔할 때 SM 수장인 이수만 씨가 너희가 누구를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 밈이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노래 잘하는 애, 춤 잘 추는 애, 잘생긴 애, 외국인 멤버, 뭐 예능 캐릭터 이렇게 다 넣어서 13명으로 데뷔시켰다는 그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아이돌 그룹 구성도 분산 투자예요. 누가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 캐릭터를 다 넣어놓은 거죠. ETF도 비슷해요. 하나의 종목 안에 여러 종목을 담아놓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합니다. ETF 하나 사놓고 나 분산 투자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스닥 100 ETF는 종목 수만 보면 뭐 10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분산이 된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분명 또 10배 오르는 텐베거가 나올 텐데 뭔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술주, 성장주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 종목 수는 많아도 스타일은 한쪽으로 몰려있는 ETF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S&P 500도 분산이 잘 된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국 미국 시장 중심이죠.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개별 종목보다는 훨씬 낫지만 ETF 하나만으로 모든 분산이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종목 수가 많은가 만이 아니에요. 어떤 섹터에 몰려 있는가, 어떤 시장에 몰려 있는가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S&P 500은 미국 대표시장 전체에 가까운 ETF죠. 나스닥 100은 미국 기술주, 성장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배당 ETF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이고 현금 흐름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셋 다 ETF지만 움직임의 속도라든지 방향은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다른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 ETF만이 아니라 국내 ETF, 신흥국 ETF, 특정 섹터 ETF, 리츠 ETF 이렇게 시장 자체를 나누고 스타일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내 자산이 어디 한쪽으로 과하게 몰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종목의 분산이란 단순히 많이 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담는 거라는 거죠. 나스닥이 주춤할 때는 배당이나 경기 방어 성격이 완충을 해주고 배당주가 재미없을 때는 나스닥 같은 성장 섹터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구조 말이에요. 미국 주식에 대한 확신이 강한 분들이라도 100% 한 바구니에 몰기보다는 70% 정도는 미국 대표 시장이나 성장에 두고 나머지 30%는 우리나라 국내 혹은 이머징 또는 관심 있는 위성 섹터에 나눠보는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한쪽만 들고 있을 때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덜 흔들리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감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투자판에서 자주 쓰이는 말 하나가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위험도 없고 비용도 없고 대가도 없는데 수익만 높은 투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한 분산 투자의 창시자인 마코이치는 이런 말을 했죠. 분산 투자는 금융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공짜 점심이다. 즉 대부분의 투자에선 공짜 점심이 없는데 분산 투자만큼은 예외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런 분산 투자는 공짜 점심인데 안 먹을 이유가 있나요? 자, 다시 한번 꼭 씹어 볼게요. 비트박스는 북치기 박치기, 연금 투자는 기간 분산 종목 분산. 그런데 이런 반론도 나올 거예요. 기간 분산하면 우상향 시장일 때 많이 못 먹지 않냐? 종목 분산하면 잘 나가는 애 몇 개 담는 것보다 수익이 좀 허접하잖아. 맞습니다. 그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투자 좀 해보신 분들입니다. 자, 투자 좀 해보신 분이라고 말을 했지 투자를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건 일반 주식계좌 투자법이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에 적립해가며 목돈을 만드는 투자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별 주식 투자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조금 목적이 달라요. 투자의 목적이 대박이 아니라 지지 않는 투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장기 구조가 필요한 계좌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마트하다는 건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즉 일반 주식 투자 계좌와 연금저축 펀드 계좌의 차이를 인식하고 투자 원칙을 다르게 세우는 것도 굉장히 스마트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한 연금저축 투자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하면 한 1억 정도 모이면 그때부터는 전략을 조금 바꿀 필요성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지금부터 또 말씀드릴 리밸런싱입니다. 종목과 기간을 분산해서 매년 돈을 넣고 계좌가 자라고 어느새 한 1억 언저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걸 사느냐 못지않게 커져버린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돈이 커졌으니 큰 욕심은 없고 적당한 수익에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어렵죠. 적당한 수익, 안정성, 공존하기가 힘들죠. 괜히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기술도 부족하고 예술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줄리아는 주식 좀 알아? 참 그거 알아. 무릎을 써서 어깨 쏘 팔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도 알 길도 없고 왜 무릎이 어깨보다 위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내 손으로 익절, 손절 누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은 말 그대로예요. 처음에 정해놓은 투자 비율이 무너졌을 때 다시 원래 비율로 맞추는 것, 그게 리밸런싱이에요. 다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내가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주식형 자산 50%, 금리형 자산 50%로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1억을 주식형 5천, 채권형 5천으로 넣은 거죠. 1년 뒤 주식이 10% 손실, 채권이 2%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주식은 4,500만 원, 채권은 5,100만 원, 총 9,600만 원이 됐죠. 이제 이 9,600만 원을 다시 5대5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오른 채권 일부를 팔아서 주식을 사야 맞춰지겠죠. 채권 300만 원을 팔아 주식을 사면 다시 주식은 4,800만 원, 채권 4,800만 원으로 50대 50이 맞춰집니다. 즉 주식이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가 일어난 거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주식이 15% 오르고 채권이 3% 올랐어요. 그러면 주식이 5,520만원, 채권이 4,944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도 다시 50대 50을 맞추려면 주식이 더 크잖아요. 그럼 주식을 조금 팔고 채권을 더 사야겠죠? 주식이 오르니 자연스럽게 수익난 일부를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즉 리밸런싱의 특징은 주식이 오르면 조금 팔고 주식이 떨어지면 조금 사는 구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코스트 에버리징이 예측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사는 구조였다면 리밸런싱은 예측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뭐가 오를지 맞히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게 계속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직관적으로 비유하면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랑 비슷해요. 차는 4바퀴 공기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쪽 공기압이 빠지면 경고등이 뜨잖아요. 한쪽 타이어만 너무 빵빵하거나 너무 빠지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주행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시 균형을 맞추죠. 리밸런싱도 똑같아요. 내 투자 계좌도 시간이 지나면 한쪽 자산의 비중이 과하게 커지거나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점검하고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리밸런싱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코스트 에버리지와 같이 감정을 억제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많이 오른 건 더 사고 싶다가도 너무 많이 오른 건데 좀 사기 무거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고, 떨어지면 쌌으니까 사자 하면서도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리밸런싱은 그런 고민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많이 오른 자산은 일정 부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산은 다시 채워 넣는 구조예요. 즉 시장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번거롭다는 겁니다. 귀찮아요. 직장인이 회사 다니는데 막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매번 비중 체크하고 뭐가 얼마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막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막 내가 또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고 이게 맞추는 걸 꾸준히 해나가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실제로는 앞에서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주식, 채권 이렇게 하나씩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안에서도 선진국, 이머징, 리츠, 배당, 성장, 실물 막 이렇게 나뉘고 채권도 막 국내외 채권, 단기채, 장기채 등으로 막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원리는 이해를 해도 실행은 귀찮고 막상 하려면 또 막 내 손으로 사고 팔아야 되니까 망설여집니다. 또 막 예측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리밸런싱인데 실행할 때 지금 좀 줄여도 되나? 좀 이거 팔았는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분명히 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귀찮고 감정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루는 순간 사람은 결국 또 감정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는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TDF입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은퇴할 시점을 기준으로 운용사가 알아서 자산 배분을 조정해주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55년쯤 은퇴할 것 같으면 TDF에 2055 라벨이 붙어있는 걸 고르는 시기예요. 앞에서는 리밸런싱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막 50대 50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가 멀리 남은 30대에게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높이 가져가고 40대로 가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채권 비중을 늘리고 은퇴에 가까워지면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점점 늘리는 식인 거죠. 즉 TDF의 핵심은 내가 직접 리밸런싱을 내 계좌에 들어가서 막 누르고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펀드 안에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금저축처럼 원래 장기로 가져가야 하는 계좌에서 상당히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TDF도 이름만 보고 막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됩니다. 같은 205 TDF여도 운용사마다 막 투자 전략, 위험 수준, 보수, 자산 배분 경로, 글라이딩 이런 모든 게 달라요. 그리고 뭐든 남이 해주면 비용이 발생하죠.
우리가 자동차 고장났다고 우리가 막 자동차 기능 원리를 공부하고 고장난 원인을 찾은 다음에 막 부품을 사갖고 교체하진 않잖아요. 카센터에다 비용을 내고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수 있을 거예요. 못할 것 같으면 비용을 내고 일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 거죠. 투자도 비슷해요. 막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시장, 금리 상황,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막 전부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리밸런싱을 할 자신도 없고 막 본업도 바쁘고 계좌를 매일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는 TDF가 연금저축 안에서 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돈을 모아갈 때는 주가가 직선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매달 꾸준히 들어가는 것, 이게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그리고 ETF를 통해서 종목, 시장, 섹터를 분산하는 것, 이게 종목 분산이죠. 돈이 어느 정도 모인 뒤에는 시간이 지나며 한쪽으로 쏠린 계좌를 다시 원래 비율로 맞추는 것,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이 리밸런싱이 어렵다면 TDF와 같이 자동화된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적용이에요. 연금저축 투자의 핵심은 화려한 막 개인기가 아니라 단단한 구조를 짜는 겁니다. 도파민이 막 날뛰는 이 투자판에서 너무 막 명상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진짜 강한 건 드러나지 않고 고요하다는 걸요. 코스트 에버리징과 리밸런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0%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종목을 고르느라 막 타이밍을 재고 흔들리다 시작도 못하고 시작해도 계속 내가 가는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헤매곤 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식은 기계적으로 실행하고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최고 수익률을 노리는 최고의 방법은 아닐지는 몰라도 적당하게 평균 이상의 그런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완벽한 예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짜고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사람인 거죠.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구조를 지킨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은퇴 준비를 바꾸는 건 막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은퇴 준비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은퇴 준비 유튜브 채널 하나 정도는 구독해 놓으셔야겠죠? 은퇴 스터디는 여러분의 재테크가 은퇴 중심으로 편안하게 굴러가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오늘은 연금저축의 그런 수많은 사항 중에 투자 부분만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챙겨야 할 사항은 굉장히 많죠? 이어서 나오는 영상인 셀러리맨이 알아야 할 연금저축에 대한 10가지 사실도 이어서 시청하시면 연금저축 마스터 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겁니다.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저는 이제 또 컨텐츠 만들러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은퇴스터디 자주 많이 놀러와 주세요.